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보도 전문 채널에서 하루아침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없어졌고요. 공영방송에서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월호 다큐 방영을 막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계 이슈와 보도 동향 미디어와이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짚어봐야 될 현안이 꽤 많습니다. 예. 일단 YTN부터 짚어볼게요. 예.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록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지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12일에 통보를 받고 13일에 바로 마지막 방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제작진이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갑자기 폐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작진도 모르는 사이에 시사를 하러 갔더니 시사회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방송하기 전에 관련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그 시사회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다.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어떤 방송을 뭐 예를 들면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지하고 이런 과정은 제작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뭐 한 달, 최소 한 달 아니면 뭐 몇 달 전에 네.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제작진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작진들은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사하고 나서 방송 내보내면 그 다음 방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준비 과정에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건 제작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영진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요, 좀 넓은 범위에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위법사항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편성이나 아니면 제작에 관여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은데 예. 이 기록이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주언론상, 관훈언론상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예. 정부가 권고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반응도 좋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폐지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저 이 프로그램이 생긴 이유가 2020년도에 YTN이 재승인 심사를 받았어요. 방통위로부터. 네. 물론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죠. 근데 방통위에서 심사해서 재승인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했거든요. 그 네.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승인의 조건을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권 관련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조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예. 방통위가 권고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고를 해서 만들도록 했고 그걸 받아서 만들었는데, 제어가 조건이 된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가 과정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걸 없앤다?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방통위가 하라고 그래서 만든 건데 그걸 뒤집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민주언론상이나 관훈언론상을 받았다는 것은 인권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상을 네. 받은 것은.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도 YTN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갑자기 폐지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방통위가 공고한 것마저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건 없어요. 정권 바뀐 거 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예. 그러면 그냥 의혹이나 상상을 해보면 정권 바뀌고 그다음에 YTN이 유진이라는 회사에 넘어갔잖아요. 민영화된 거. 그렇죠. 민영화되고 나서 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의혹을 제기해 보면 사장 바뀌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한 건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예. YTN 민영화와 김백 사장이 취임한 후에 뉴스가 전면 개편되고 그렇죠. 시사 프로 진행자가 갑자기 교체되고 예. 이 YTN에서 유명한 돌발 영상이 불방되고 그렇죠.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요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행자든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제작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무슨 이유일까? 예를 들면 진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없잖아요.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나? 그렇죠. 청취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장이 바뀌면서 그 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가치관이나 이데올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유진이라는 회사가 인수하고 나서 민영화되고 나서부터 더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하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사장이 바뀌면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사장이 바뀌면 위에 경영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제작 부서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고 또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을 갑자기 정리를 하고 바꾸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 분이 사실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분인데 예컨대
친정부적인 또는 우익에 가까운 또 우파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들어와서 진행을 해요. 그럼 무슨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KBS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KBS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 예.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서 기획을 했던 다큐멘터리가 이제 불방됐습니다. 예. 방송일이 총선 후에 잡혀 있었는데도 이제 총선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되지 못했는데 KBS 구성원들이 최근에 제작 본부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진은 방송의 제작이나 편성에 관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방송법 4조에. 근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제작본부장 해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을 하고 다큐를 준비해 왔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이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다큐를 만들었으면 언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날에 내보내든 그 10주기가 되기 전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뒤로 연기를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념이나 또 10주기를 기념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이유죠?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것도 사실은 경영진 바꾸고 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장이 볼 때는 그러면 또 제작진들이 볼 때, 그 간부들이 볼 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지금의 정부나 보수 진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나 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선거가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방송을 뒤로 미루게 만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측이 해명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예. 불방이 아니라 연기를 한 거다. 예. 그리고 제작 중단이 아니라 확대 제작이다. 또 세월호 10주기 특집이 아니라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들의 PTSD 극복을 위한 정규 방송이다. 요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해명이 맞지 않는 게요. 그 전에 만들 땐 특집이었고요. 세월호 10주기 특집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네. 사장 바뀌기 전까지는 최근에 이게 미뤄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작을 해왔고 제작진도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세월호 10주기에 맞춰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특집으로 제작된 방송이지 이게 정규 방송이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지금 이게 해명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PTSD 극복기 정규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작진들이 지금까지 제작한 내용은 정규 방송으로 제작을 하고 특집으로 제작을 했고 세월호 10주기 특집으로 만들었으니까 세월호 10주기 즈음에 방송을 해야 되고 이런 목표로 해온 거를 갑자기 바꾼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너무 바뀐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정규 방송으로 편성을 하려면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예. 아니 지금부터 새로 그러면 이런 뭐 대형 재난사고 생존자 관련된 이거 만들기 위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러면 되는 문제고 특집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방송 내보내서 해서 돼요. 왜 이걸 못 내보내냐고 이걸 바꿔가지고 정규 방송을 하겠다는 거죠? 원래 취지와 맞지도 않고요. 이거에 보면 어떻게 좀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KBS가 이제 메인 뉴스에서도 예. 세월호 10주기에 추모 열기나 이 참사의 원인을 좀 뒤쪽에 보도를 했고 또 네.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MBC나 SBS가 막 좀 크게 특집 기획 보도를 한 거하고 좀 대비가 많이 됐습니다. 요것도 다큐가 이제 방영되지 않은 거하고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될지. 저는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신문은 일면에 뭐가 올라온 일면 탑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일면에 제일 크게 가장 큰 기사로 나온 게 그날의 제일 중요한 이슈다. 이걸 절제하는 거라면요. 방송은 순서예요. 순서. 그날 뭐 예를 들면 9시 뉴스, KBS 같으면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잖아요. 네. 메인 뉴스의 첫 번째 아이템이 뭐냐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KBS에서 판단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템들이 쭉 있으면 뭐 아이템이 20개가 있든 몇 개가 있든 그걸 1번에 뭘 배치하고 2번을 뭘 배치하고 이걸 다 결정하는데 이게 편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성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프로그램 편성뿐만 아니라 방송에 보도할 내용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판단해서 1번부터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배치 과정에서 뒤로 빠졌다는 말은 그날 KBS는 세월호 10주기에 관련된 뉴스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치를 하죠. 근데 공영방송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 10주기 특집을 이렇게 불방을 시키고 뒤로 미룬 것도 이게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라면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서 뉴스 순서도 뒤로 미룬 게 이런 게 아닐까. 그게 결국은 그런 뉴스가 나가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나 보수 진영에 부정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YTN 상황이랑 네. 지금 얘기를 나눈 KBS의 상황이 좀 닮아 있어서 그렇죠. 이거 평행 이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전 어떻습니까? 평행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달라진 건 딱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YTN은 민영화되고 나서 또 KBS도 마찬가지. KBS는 민영화되지는 않았지만 두 방송사 모두 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경영진에 바뀌는 것, 체인지하는 것이 방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건 방송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의 방송 제작과 편성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상당히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결국 사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친정부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로 판단되고 네. 그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방송의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에요. 네. 이번에는 보수 언론들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유튜브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에 지금 인적 쇄신을 계속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공식 라인이 아니라 다른 측근들을 통해서 이게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어서 비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사 제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4월 19일자 사설. 용산 비선 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동아일보 4월 19일자 칼럼.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윤 정권 살 길이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이제 대통령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선 의혹이 이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비롯해서 용산에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이런 비선 라인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비선이 있다면 걷어내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보수 신문인데도 상당히 지금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보수 언론이 왜 이럴까? 저는 이게 정부나 국가가 잘 되기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니까요.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요. 지금 일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총선 패배 후에 레임덕이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데드덕으로 갈 거라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레임덕 없이 바로 데드덕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도 대통령이 국정 방향이나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국정 기조는 맞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잘 이걸 소통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대드덕 된다. 그러다가 정말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네. 나라를 걱정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들 이해관계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의 보수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다음번에도 보수 정권이 들어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야 보수 언론에게 유리해요. 뭐 정부 광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거나 민주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불리익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러다가 진짜 대드덕되거나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3년은 너무 길다. 검사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게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사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날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없다. 상황.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하나 또 주목이 되는 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간신이 있다면서 실명이 담긴 비판을 인용한 매일신문 보도가 돌연 삭제가 됐습니다. 기사에 접속하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라고 뜨거든요. 이 대통령실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사실관계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기사가요. 기사를 썼어요. 그건 기사는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한 30년 전 40년 찾아보면 언론 기사 찾아봐요. 도서관 가가지고 돌려서. 그렇죠. 그게 역사예요. 남아있는 게. 언론사가 최소한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팩트체크나 아니면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기사를 쓴 거잖아요. 데스킹까지 거친 건데. 그렇죠. 그걸 삭제한다는 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례적인 일인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걸 삭제를 했다는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했겠냐. 누군가 불만을 제기하든 아니면 압력을 가하든 아니면 누군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언론사가 왜 이걸 삭제를 합니까?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
앞에서 들어봤습니다만 동아일보 칼럼 제목이 저는 오늘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당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빨리 공개 소환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쓴소리 수위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높죠. 근데 동아일보의 이 칼럼을 보면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네, 99%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동훈 띄우고 윤석열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언론도 이제는 차기 대권 후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바뀔 거라고 기대를 못 하겠고 그러나 어쨌든 3년을 잘 버티길 바랄 뿐이고 그리고 나서 빨리 차기 대권 후보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밀어주고 인기를 많이 모아서 다음 대선에서도 보수가 이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차기 대권 후보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당 지지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차기 대권 후보,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은요. 국민적 지지와 여망을 끌어안고 갑니다. 그런 행간이 깔린 칼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띄워서 차기 대권 후보를 급부상시켜서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 보수들을 결집시켜서 한동훈 이제 대망론을 만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대망론을 가지고서 나머지 3년을 끌고 가려는 의도 그리고 대권까지 보수에서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아, 전화를 해서 전화했죠. 만나자고 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또 희망을 걸어봐야 될지 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희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패인으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불통 문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도어 스태핑 부활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본인 얘기만 하지 말고 질문도 좀 여러 군데서 듣고 예전에 보니까 질문 한두 개 듣고 또는 뭐 본인 짧게 얘기만 했죠. 하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뭘 얘기를 하면 화내고 들어가지 말고 물론 대통령이 화낸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중단했던 이유가 뭡니까? MBC 기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막 못하게 막고 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있었죠.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쓴소리를 하는 게 기자예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기자고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기자입니다. 그 네. 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거 얘기했다고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그러면 왜 해요 도어 스태핑을? 도어 스태핑이 그러면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만 질문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홍보수석실에서 하면 되지. 사실 소통 잘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거였는데 이 도어 스태핑 다시 하면 소통 부족 문제는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두 번째는 쓴소리 듣기 위해서 겸허하게 듣는 자세도 필요하다.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고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줘라. 입틀막 하지 말고 물론 뭐 도어 스태핑 때 입틀막 한 건 아니지만 입틀막 정권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당연하죠. 질문을 해야지. 아니 이거 총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총선 끝나고 났으면 대국민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는 게 맞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 모두 발언도 사과 한마디 없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비공개 사과를 합니까?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사과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나중에 또 총리 대리 사과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결국 불통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도어스태핑뿐만 아니라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질문 미리 받지 말고 그냥 즉석에서 질문하게 만들고 추가 질문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언론계 동향 또 미디어 이슈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